안녕하세요. 김 교수의 심리이야기 김남일 교수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청소년과 질풍노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기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로 이해하시는지요? 질풍노도란 말은 심리학자 스탠리 헐이 자신의 저서 The Adolescence에서 스톰 앤 스트레스란 말을 최초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게 기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톰 앤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의 모습이면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질풍노도란 질주하는 바람과 성난 파도란 뜻입니다. 즉 광풍이 몰아치듯이 분노에 차서 반항하는 시기를 청소년기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은 모든 청소년에게 다 나타나는 모습이고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해석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물론 청소년기가 되면 좀 까칠하고 예민해집니다. 상담 장면에서 만난 친구들은 질풍노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출은 물론이고 아버지를 때리고 도망 나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 등등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이 청소년들의 누구나의 모습이고 생물학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기는 자아 탐색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고 방황을 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는 애착 대상이 부모에서 친구로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모 말보다는 친구 말을 보다 듣고 친구 말을 중심으로 부모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는 전두엽이, 사고의 중추인 전두엽이 재배치되면서 보다 흥분하고 보다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들이 이런 시기가 잘 지나가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근데 도와주지 않는 문제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부모님들이 있죠.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청소년 문제 행동 관련해서 2000년대부터 주로 많이 다루온 청소년 문제 행동 관련된 부모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기를 질풍노도로 만드는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들이 주로 지배적입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 유년 시절의 상처입니다. 유년기의 상처는 수많은 상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에릭슨은 유년기에 반드시 성취해야 될 발달 과업으로 신뢰를 주장했으며 만일 유년기의 상처로 인해서 신뢰 대신에 불신이 형성될 경우 이것이 향후 인격 발달의 기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라는 여성은 아이가 3살 되던 해에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4살 될 때 새로 재혼을 하고 미국으로 홀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이는 외가에 맡겨둔 채. 그리고 재혼한 지 5년 만에 실패해서 다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인데 이 아들이 서른이 넘은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사람을 만나면은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미워하고 그리고 빨리 헤어지고를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30이 넘은 이 아들이 왜 그럴까요? 추론컨대 유년기의 상처가 불신과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서 이것이 훗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년기에 불신이 형성됐다는 것은 건물로 말하면
기초공사가 부실공사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한지는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 위로 건물이 올라가 봐야 합니다. 유년기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고개를 내미는 시점이 있죠. 바로 사춘기 또는 청소년기라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전형적인 질환으로서 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 가중이병 등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병도, 이런 식의 질환도 지금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 부적절한 어른 모델이 있습니다. 논문에서 청소년 문제행동 관련해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부모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한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부모는 무겁고 어둡고 날카롭고 예민한 반면 자녀들은 인생에서 가장 예민한 시기인데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는 자녀의 자아 발달에 부정적 자아를 형성시켜 줍니다.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부모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웃음으로 반응을 하면 이것이 쌓여서 긍정적인 자아가 만들어지고, 아이가 행동할 때마다 부모가 부정적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것이 쌓여서 역시 부정적인 자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의 발달에 관심이 있다면 부모가 통 크게 사랑을 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괜찮은 놈이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울증 부모는 부정적 감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 크게 사랑을 절대로 못 씁니다. 대신 상처를 많이 주죠.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가 발달하고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에 찬 자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한테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적 감정이 노예가 된 부모들은 사랑보다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의 기대가 무너지면 사랑은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미워지는 것이죠. 근데 표현을 못합니다. 왜? 아이들은 부모보다 힘이 약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억압을 하죠. 미움이 억압되는 순간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억압된 분노가 올라오는 최초의 시기가 사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훈육의 실패로 인한 인간 교육에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해상을 배웁니다. 특히 부모의 훈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부모는 훈육할 힘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에너지 번아웃으로 인해서 무감각, 무기력, 무가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더라도 시기적절하게 개입을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누적이 되면 차후에 분별력의 장애라든가 아니면 충동 조절의 장애라든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부모 모델로서 우울증 부모만큼 많이 다루어진 부모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반사회성입니다. 어느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이 뛰어내렸어요. 근데 한 명도 다치질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엄마는 떴다방, 누나는 날라리, 나는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우스갯말입니다. 근데 왜 가족 몽땅 다 이럴까요? 바로 윗물이 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의 반사회성이 주범이 되는 셈입니다. 부모가
습관적으로 규칙을 어기고 탈규범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문제 행동에 대해서 분감화가 이루어지고 왜곡된 가치체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부모가 알코올쟁이면 자녀가 알코올쟁이가 등장하고 부모가 폭군이면 자녀도 폭군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문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부모가 몸으로 직접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네도 살아가다가 힘들면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우리 옛날 어린이 프로에서 하던 노래 있죠.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부모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화목한 조건에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한테 자랑스러워야 되고 부모는 자식한테 존경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선결 조건은 먼저 부모가 존경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돈 많은 부모보다는 인격적인 부모를 더 존중합니다. 자녀의 성장에 관심이 있다면 내면 세계로의 가치 투자가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풍노도로 몰고 가는 세 번째 요인으로 집을 지키지 않는 부모들입니다. 청소년기에 특히 필요한 것은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집, 오래 머물고 싶은 집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답은 한자, 편안할 안자에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편안할 안자를 보게 되면 집과 여자, 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자 보고 집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 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집을 지키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집을 지키지 않는 어른의 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맞벌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미치는 영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정서 발달에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기는 전두엽의 재발치, 호르몬의 분비 왕성, 인간관계 미수, 공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가장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반드시 정서적인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부모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원할 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면서 오는 에너지 분산으로 인해서 아이가 원하는 수준의 정서적인 지원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적이 되면 좌우에 애착장애, 낮은 자존감, 우울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험에 아이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연령상 유혹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자와 역할을 할 어른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에서 청소년 범죄가 빈발하는 시간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오후 3시부터 7시라는 것이죠. 오후 3시부터 7시가 뭘 의미합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주로 혼자 있는 시간대란 얘기죠. 즉 초자아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장 문제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1960년대 초반부터 청소년 문제가 심각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대만입니다. 나중에 이 원인을 찾고 보니 대만 정부가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를 정책적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 이런 것들이 대만의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게 된 주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청소년 심리학자들은 맞벌이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누군가가 집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죠. 영어 단어 중 집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하우스, 홈 등이 있습니다. 구태여 두 단어를 구분해 보자면 하우스는 창고, 건물의 의미에 가깝고 홈은 가정에 가깝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맞벌이를 하게 되면 하우스는 지킬 수 있습니다.
즉 맞벌이를 할수록 아파트의 평수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호흡은 지켜진다는 건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돈과 아이를 맞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키지 않는 부모의 전형으로 부모의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란 말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마도 단일의 사건치고 아이들에게 가장 광범위한 상처를 뿌리는 것은 아마 부부싸움이 최고일 것이라는 겁니다. 부부싸움이 심할 경우 아이들에게 미치는 주된 영향은 가장 주된 것이 가출입니다. 실제로 가출아들의 주된 사유의 첫 번째로 가정불화가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출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출팸이나 헬퍼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아이들은 가출을 합니다. 왜? 막연하게 가출을 하면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커다랗게 미칩니다. 그림 검사에서 부부싸움이 심한 집 아이가 그린 그림 중에서 나무 그림을 그리게 했을 때 나무 잎사귀에 다 돈이 주렁주렁 매달린 그림을 그린 아이도 있었고, 나무 둥지에 칼이 꽂혀서 지금 파르르 떠는 그림을 그린 아이도 있습니다. 내가 봤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아이가 집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멀리 목적지 없이 무조건 멀리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일, 일주일 후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게 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몽땅 다 정서 발달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관계 문제가 심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갈등의 산물입니다. 갈등은 풀으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부부싸움 속에 큰 아이들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싸움으로 일관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보아온 것이 뭡니까? 싸움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자식 기르는 것을 농사에 비유했습니다. 특히 시간과 공이 많이 드는 논농사에 비유했습니다. 논농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모짜리 관리입니다. 모짜리 관리를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모짜리 관리를 못했다 하더라도 한여름에는 전혀 표가 나질 않습니다. 왜? 모짜리가 잘된 뭐건 아니건 간에 다 한여름에 다 어떻게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모짜리 관리가 잘못된 벼는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 빈 쭉쟁이와 나락이 많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으면 당장 표가 나질 않습니다. 왜?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도 금방 희덕거리고 금방 잘 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누적이 되면 훗날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그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사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질풍노도가 오는 것을 예방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질풍노도가 와 있다면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이 갈 때까지 부모가 인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것은 자녀가 방황의 폭이 좀 좁아지도록, 방황 기간이 좀 짧아지도록 하는 노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 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소개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예방의 노력입니다. 질풍노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걸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상시에 자식과 추억을 많이 쌓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근데 아닙니다. 약간 우습게 섞인 말을 섞이면은 피는 물보다 진한 게 아니라 피는 물보다 비쌀 뿐입니다. 그리고 핏줄은 안 땡깁니다. 어떤 핏줄만 땡기냐면 추억이 많은 핏줄만 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발 잔소리를 하지 맙시다입니다. 잔소리는 교육적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잔소리를 잘못 쓰게 되면은 부모에 대해서 혐오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엄마 하면은 엄마가 매일같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 하면 잔소리 연상이 되고 잔소리는 무조건 싫어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맨날 잔소리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엄마 잔소리 싫어, 엄마 잔소리 싫어가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뭐가 형성됩니까? 엄마를 보기만 하면 잔소리가 연상이 되고 엄마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싫은 대상은 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발 관심과 간섭을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간섭은 뭡니까? 애는 배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좋아하는 자꾸 사과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몸이 좋아, 이게 비싼 거야, 이게 더 맛있어 계속 아이의 욕구를 무시하고 엄마의 관심사를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간섭이고 이게 바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상처받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간섭이 심할 때 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씨를 뿌려주고 적절한 시기에 물을 주고 적절한 시기에 물러서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제발 말을 앞장 세우지 맙시다입니다. 우리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가정교육이 있습니다. 한자로 불립문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제발 말을 앞장 세우지 마라. 아이들은 부모 말을 안 따라갑니다. 부모의 행동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원한다면 부모가 책을 보면 될 것이고, 그죠? 아이가 근면성실하길 원한다면 부모가 근면성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녀가 질풍노도기에 들어갔다면 다음과 같은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가 문제 행동을 한다면 먼저 부모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흔히 부모들은 자녀가 문제 행동을 하니까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친구 때문에, 게임방 때문에, 학교 때문에 등등을 원인을 찾는데 이것이 만약에 원인이라면 이건 6번째입니다. 첫 번째도 부모고 두 번째도 부모고 세 번째도 부모란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의 원리 중에 하나가 누적의 원리입니다. 즉 현재의 행동은 지금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쌓여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문제 행동하는 이 아이가 과거에 누구랑 주로 함께 해왔습니까?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마음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 뒤에는 문제의 마음, 문제의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면은 서둘러서 문제 행동만 보고 도둑놈이니 나쁜 놈이니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고 왜 제가 저런 행동을 해야 됐을까라는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의 원리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문제 행동에 교정을 해보고 싶다면 제일 먼저 바로 지적하지 말고 가장 먼저 아이들의 장점, 아이들의 좋은 점 이런 걸 먼저 충분히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경계심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고 짧게 교훈적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도 역시 좋은 점 중심으로 마무리를 해서 그래서 상을 주는 피드백, 교정적인 피드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을 주는 피드백 이런 순으로 하는 것이 해야만이 그나마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더라도 제발 감정적인 대처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감정적 대응할 때는 이미 교육의 효과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이성적인 대처를 해야 되냐면 아이가 정신을 차리면 집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 돌아오면 반 죽여버리겠어. 이런 식의 엄포를 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힘들지만 제발 감정적인 대처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기로 몰고 가는 요인들에 대해서 특히 부모 요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흔히 질풍노도 요인으로서 주로 꼽는 것이 부모 이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모의 우울증, 부모의 반사회성, 맞벌이 등 이런 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강의 내용이 여러분의 지식의 성찰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주제나 내용이 있으시면 구독과 함께 댓글에다 올려주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